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14번 프린트 내용이고요. 제목은 경제체제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13번 프린트에서 했던 합리적인 선택의 과정을 국가적인 사이즈로 크게 규모를 키워서 국가의 경제 지도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을 택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규모에서도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경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해. 경제적으로 뭐가 그렇게 자꾸 골을 썩이는 문제냐? 이 근본 원인은 개인적인 차원이랑 똑같아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은 자원이 별로 없잖아. 근데 뭐 해야 될 일은 많아. 욕구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지난번에 배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국가의 경제 지도자들은 항상 고민을 한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으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비용보다 편익이 더 높게 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되죠. 자, 이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난번에 13번 프린트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경제에 참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인공이 기업, 가게, 정부인데 전부 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공공재, 도로나 가로 등을 제공하고 세금을 받거나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거나 뭔가 물건을 몇 개를 만들고 돈을 얼마를 받고 세금을 얼마를 받고 어떤 걸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경제의 모습이 굴러가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무엇을 만들지가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한정돼 있어. 어떤 걸 우리 주력 상품으로 만들어야 될까? 반도체? 자동차? 선박? 어떤 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사람이 만들 거야? 기계가 만들 거야? 사람이 만들면 월급을 주고 월급을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잘 굴러가. 기계가 만들면 처음엔 좀 비싼데 월급이 계속 안 나가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야. 그리고 기계가 만들면 근데 그 대신에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안 좋아. 고민이죠. 세 번째, 여기서 번 돈을 누구한테 쓸 거야?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쓸 거야? 아니면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쓸 거야? 부자한테 많이 쓸 거야? 이런 걸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고민이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문제라고 불리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정책들로 이루어진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는 어떤 체제니? 그 국가는 어떤 체제다. 여기서 이 체제는 이런 경제 문제들을 복잡한 걸 해결하기 위한 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체제 1번 의미 기본 경제 문제를 기본 경제 문제가 뭔디? 여기 있잖아.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 누구를 위해서 만들 건데? 자, 요 세 가지 문제에 답하기 위한 고민을 국가 경제 지도자들이 다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제도나 정책을 운영할까? 통틀어서 체제를 어떤 식으로 선택할까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체제다. 이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경제 체제.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에 많은 걸 다 맡겨놓는 체제예요. 시장에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야, 니네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뭐를 만들지, 몇 개를 살지 개인이 알아서 결정해.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해. 놔두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경제 체제. 계획경제 체제는 뭔가 계획이 탁탁 세워서 하는 거죠. 그 계획을 누가 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명령해요. 너 이거 몇 개 만들어. 그 지역에 가서 이거 몇 개 공급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명령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를 모두 정부가 결정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계획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이 경제체제를 한번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시장경제체제. 잠시만요.
마이크가. 자, 시장경제 체제는 문제 해결 방법 어떤 식으로 해결해? 시장의 가격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포켓몬 빵이 유행인데 1,000원짜리 빵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편의점에서 못 사. 그럼 당근마켓에 5,000원에 올라와. 사람들이 그래도 사. 10,000원에 올라와. 돈 많은 어른들은 그래도 사. 10만 원에 올라와. 야, 빵 하나에 10만 원? 아무리 추억의 포켓몬 빵이어도 10만 원은 안 사지. 이런 식으로 가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정 주체, 주인공. 누가 이걸 결정하냐? 개인과 기업이. 물건을 사려는 개인들과 포켓몬 빵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경제활동의 동기가 뭐냐? 야, 경제활동, 일을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해? 이런 소리예요. 동기라는 거는. 여기서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이익 추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가격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만큼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높은 가격으로 뭔가를 팔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창의력이 최대로 발휘된다. 예를 들어서 치킨을 팔아도 후라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양념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간장치킨, 그 다음에 마늘치킨,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가루도 쌀가루가 있고 여러 가지. 치킨에다가 새우를 같이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개인들이 막 스스로 노력하는 동기가 크기 때문에 능력과 창의력이 최대로 발휘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동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같은 비용으로도 훨씬 더 훌륭한 상품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들게 됩니다. 같은 돈 들여서. 그런 걸 바로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선박 있잖아요. 학교 건물보다 더 큰 거. 그걸 되게 잘 만들어. 경쟁이 붙고 세계에서 압도적이에요. 사람들이 더 돈을 벌려고 막 현대중공업, 무슨 중공업 이런 데서 막 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배를 만든 것보다 따로따로 배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한 곳에서 이어붙이는 게 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노력을 하게 됐을까? 바로 그 기업이 돈을 더 잘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동기가 높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점은 빈부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 대한민국만 봐도 이미 대기업이 된 큰 재벌들이 있고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는 중소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로 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쟁 상태에서 하면 재벌과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가난한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 격차가 더 커지게 돼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시장경제체제는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개인의 이익 추구가 지나치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 어떤 사례가 있냐?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환경오염 물질을 막 배출해.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어, 오염 물질을. 근데 돈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그 몰래 배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인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익 추구가 좀 선을 넘으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게 바로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을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체제,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방법, 그걸 바로 계획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여기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정부의 잘못했네요. 다시.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 이번에 뭐 어떤 지역에서 식량이 없으니까 이번에 강원도에서 난 식량을 거기다가 몇 톤을 옮겨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정부의 똑똑한 엘리트, 정부 관료들이. 그래서 결정 주체도 역시 정부고요. 사람들이 왜 여기선 일을 하냐?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일하기 싫어도 정부가 시키니까 안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명령과 통제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별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쳐서 열심히 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동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자, 그래도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이 뭐냐? 아까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 바로 여기서는 장점이 됩니다. 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딱 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빡 몰아줄 수 있어. 이건 이상적인 얘기긴 하죠.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한테 뭔가 돈을 좀 더 뺏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 똑같이 들어온 세금인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분배의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재산으로. 같이 평등하니까 좋잖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목표 달성이 쉽습니다. 자, 경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조금 사례를 바꿔서 코로나19에서 중국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도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 전체를 못 움직이게 봉쇄해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요.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이번에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2,500만 명이에요. 다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국가 목표 달성을 명령에 다 복종하니까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자, 근데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은 뭐냐? 여기 아까 일할 동기가 없잖아요. 나는 진짜 허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 국가를 위해서. 근데 옆집에는 별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띵까띵까 놀고 막 땡땡이 까고 그래. 근데도 월급은 똑같이 줘. 야, 내가 왜 일하냐? 미쳤었네. 이런 식으로 내가 동기가 없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물건도 국가에서 명령에 따라서 공장에서 만들지만 품질도 저하되고 불량품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 국민들이 100명, 200명,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몇 천만 명, 몇억 명, 중국은 13억 인구잖아요. 이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게 어렵죠.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인민대표회의라는 중국의 회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랑 약간 비슷한? 근데 거기는 중국 스케일 알죠? 회의장이 최대 10,000명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아무리 10,000명이서 진짜 똑똑한 엘리트 정부 관료가 회의를 한다고 해도 한 명당 13억 인구를 10,000명이서 회의를 하면 몇 명을 대표하는 거야? 그 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13만 명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13만 명을 한 사람이 다 케어해서 욕구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경제체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체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를 섞어서 씁니다. 그게 바로 혼합경제체제예요. 동그라미 3번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장경제체제만 쓰는 것도 문제가 심하고 계획경제만 쓰는 것도 문제가 심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생산성이 향상 등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걸 기본으로 놓고 여기에 계획경제 요소를 일부 투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일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부가 바로 계획경제체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굴러가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는 경제체제가 바로 요거다. 근데 나라에 따라서 시장과 계획의 비율이 8대2, 2대8, 5대5, 4대6 요거는 혼합 정도 비율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내용을 하면 되고요. 맨 밑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상식 수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계획경제 100%가 왼쪽이고 시장경제 100%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표에서 각 나라들 대륙별로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시장경제가 많이 나타나는 나라는 시장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제
로든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경제 체제가 되게 비슷합니다. 자, 유럽은 약간 반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럽 중에서도 미국이랑 가까운 영국은 조금 더 시장 경제 요소가 강하고 북유럽 국가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계획 경제 요소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걷어요, 사실은. 100만 원 받으면 거의 한 70만 원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서 정부가 막 국가 운영을 합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게 중국이죠. 중국은 알죠?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 표는 그냥 요렇게 되는구나. 상식선에서 알아두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는 요 위에 있는 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혼합 경제 체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 바로 국가 규모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경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게 국가의 제도나 법, 정책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공부를 한 거죠. 요 표에 있는 내용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요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